후보 8번님의 사연입니다. 학생회관 왼쪽에 샛길 있는 거 알지? 기도실로 향하는 길. 거기 기도실 가본 적 있어? 무성한 나무들 가운데 작은 길이 나져 있잖아.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학교 뒷산에서 쭉 이어지는 산길이 나와. 거기에 기도실이 있어. 보통 사람의 키만한 높이에 지붕은 흙과 풀로 덮여 있어서 처음 가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갈 때 거기가 기도실이라고 생각 못 할 거야. 마치 산에 기다란 터널을 판 것처럼 산길을 따라 옆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탁한 회색의 낡은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소 작은 문들이 보인다면 거기가 기도실이야. 기도실 문에는 각각 세로로 홀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창이 있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문 안쪽의 공간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아. 그리고 그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는 십자가만이 문 맞은편에 걸려 있어. 기도실은 그런 공간들로 쭉 이어져 있는 거야. 밖에서 보기에도 다소 답답하고 음침한 분위기지. 그 기도실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들려줄게. 아주 예전에 지금의 로뎀관에서 기숙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 그 여학생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분위기도 음침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대.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 안에서만 지냈다는데 신앙심은 투철한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늦은 밤만 되면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기도실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거야. 은 조인 자국과 함께 피투성이로 꺾여 있었고 손가락 끝은 뼈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찢기고 패여 피범벅이 된 채로 그 비좁은 공간에서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벽을 긁으며 몸부림쳤는지 온 벽이 피투성이었다고 해. 하지만 신기하게도 십자가에는 피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 기이한 사건이라 학교는 그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지금과는 달리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능했었는지 학교 측에서 외부에 기사가 나지 않도록 손을 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그때 당시 학생들에게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 살해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원래부터 정신이 이상한 여자였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벽을 긁다가 온 벽이 피투성이가 될 때쯤 스스로 목을 꺾어 죽었다는 소문이 학생들에게 퍼졌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 학교엔 괴담이 돌았어.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새벽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확인하러 늦은 밤 기도실에 갈 수 없었다고 해. 내가 1학년 때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기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는 선배가 나를 골려주려 일부러 지어낸 얘기일 터이다. 그도 그렇게 이 괴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선배밖에 없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아는 사람만 아는 학교에서 유일한 괴담이라고 선배는 주장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1학년 땐 자주 술을 늦은 밤까지 마시고 기숙사 문이 닫히기 직전에서야 겨우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 유독 밤은 어두웠고 술에 잔뜩 취했던 날이다. 술에 잔뜩 취해 혼자 기숙사로 향하던 중 기도실로 향하는 샛길이 눈에 띄었고 전에 선배가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믿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금은 꺼림칙해 다른 밤중에는 절대 눈길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선배에게 밤중에 혼자 가봐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떵떵거리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샛길로 향했다. 정확히는 그 기도실을 향해서. 늦은 밤중에 나무가 우거지고 음침한 분위기의 샛길을 평소라면 절대 혼자 못 갔겠지만 그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인지 담담히 걸어갔다. 그리고 기도실 앞에 도착했다.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도실 첫 번째 문의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봐도 무척이나 비좁아 보이는 공간에 십자가만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럼 그렇지 하고 돌아섰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돌아보지 않고 바로 기숙사로 갔어야 했다. 하지만 소리를 향해 돌아봤고 그 소리는 기도실 끝쪽에 어느 한 문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이끌리듯이 소리를 향해 걸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소리는 더 명확해졌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소리들은 마치 기독교의 방언 같았다. 소리와 조금씩 가까워지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쓸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는 계속 더 커져갔다. 소리가 커질수록 손이 마구 떨렸고 비릿한 냄새까지 나는 듯해 구역질과 동시에 머리가 찡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그 기도실의 문 앞까지 걸어갔다. 아니, 걸어가졌다. 그리고 기도실 안쪽을 문의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끊어질 것 같이 부시시한 긴 생머리가 축 처진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양손으로 온 벽을 심히 긁고 있었다. 벽을 어찌나 세게 긁는지 파열음이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벽을 긁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건지 묻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소리도 들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손과 벽은 계속 피로 문질러졌으며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커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여자가 갑자기 행동을 멈춘 것이다. 심하게 조용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피가 솟구치는 여자의 손이 자신의 목을 향하더니 목을 조여 비틀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는 그대로 자신의 목을 뒤로 꺾었다. 그리고 목이 뒤로 꺾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여자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컸고 흰자에는 핏줄이 곤두섰으며 진한 눈동자는 나를 죽일 듯이 째려봤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자는 부르짖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절대 잊을 수도 없는 소리로. 그 소리는 내 귀를 찢는 듯 했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십자가였다. 목이 꺾여 부르짖는 피투성이의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묻어난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다. 눈을 떠보니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다. 룸메이트들은 전날 다 집에 내려간 상황이라 기숙사 방은 나 혼자였다. 살면서 이렇게 생생하고 소름 끼치는 꿈은 꿔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방 바닥에 어제 입었던 옷들이 흙투성이로 널브러져 있어서 나는 혼란에 빠졌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서 머리도 식힐 겸 샤워를 했지만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
내가 기도실에서 겪었던 것이 사실인지 꿈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학우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절대로 늦은 밤에 기도실에 가지 말라고. 작은 호기심이 들더라도,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제발 그냥 지나치라고. 아직도 그 기도실에는 늦은 밤 소리가 들린다. 후보 6번님의 사연입니다. 한겨울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기분 전환 겸 쇼핑을 하러 이마트에 갔다. 쇼핑을 끝내고 보니 시간은 8시였고 집에 가려고 보니 지갑과 이어폰을 학교에 두고 왔었다. 다음날 증명사진을 숙제 첨부해 학교에 제출해야 했고 친구에게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친구는 귀찮다고 혼자 가라 했지만 학교가 많이 어두워서 휴대전화도 방전되고 그냥 집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달라고 했고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확연히 오전과는 다르게 주변은 거의 시골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에 모든 것이 정말 까마득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는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친구는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4층 교실을 향해 음악실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갔다. 지갑은 사물함에 있었고 가기 전에 불닭볶음면을 먹어서 탈이 났는지 화장실을 갔다.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어머니가 화가 나신 상태였고 나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워서 야 9시가 늦은 시간은 아니지 10분 안에 나올게 라고 했다. 나는 급하게 대변을 보러 갔고 친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어머니가 엄격하시다고 칭얼거렸다. 친구는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투덜거렸고 장난식으로 갈 거면 가라고 했다. 내 속은 괜찮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 변기에 앉아 있었다. 4분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오늘 시간 엄청 잡아먹네. 친구는 대답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뭔가 싶은 마음에 말했다. 아 미안하다고. 거기 있냐?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나 원래 있어. 뭐지 싶어서 다시 물어봤다. 엥? 그게 뭔데? 너 거기 있냐니까? 다시 대답했다. 나 원래 있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볼일을 보고 나왔다. 친구는 없었고 화난 심정과 무서운 심정을 안고 왔던 길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고 샤워를 하고 왔다. 핸드폰을 켜보니 친구에게 화가 잔뜩 담긴 문장이 와 있었다. 네 생각만 할 거면 그냥 네 식대로 살아라. 난 그냥 집에 가련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화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세 차례 보내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얘기하면서 그동안 서로 쌓였던 오해도 풀고 다행이다 싶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친구에게 물어봤다. 아니 그래도 가더라도 아까 얘기한 원래 있다는 건 뭔 뜻이야? 친구는 뭘 하는 거냐며 나대지 말라고 했다. 다시 물어봤다.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 뜻이냐고. 친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적당히 하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면서 재빨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 번째 페이지에 순우리말 번역사전이 있었다. 사전에는 원래가 위에라는 옛날 의미로 해석되어 있었다. 친구는 자기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소름 끼쳐 했다. 한편으론 비에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픽션은 모두 다 허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안이 벙벙하다. 그날 밤잠에는 말로만 듣던 백일몽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단순하게 그냥 잠을 깊게 못 들어서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다. 주변 환경은 내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현실과 구분하지 못했고 내 눈은 마음대로 감기지 않았다.
팔, 다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목이었는데 목마저 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힘겨웠다. 그 순간에 문득 가위 눌리면 어디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누가 알려줬던 게 생각이 났다. 그래도 궁금했던 나는 목을 돌리며 주변을 찾아봤지만 없었다. 난 더 심해지는 공포감에 침대에서 목이라도 움직여서 풀어보려고 했고 목을 들었을 때는 원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이 과정을 4번을 반복한 이후에서야 잠에서 깼다.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켜고 냉수를 들이키고 나서야 이 모든 상황이 실감이 났다. 그 시점에서 친구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서서히 실감이 나면서 그 누구도 원망조차 못하게 되었다. 아직도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생생하게 백일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웃기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진 않다. 후보 7번님의 사연입니다. 때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첫 여름이었습니다. 충청도 쪽으로 대학교를 붙어 자취하러 간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처음으로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두정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타고 신부동에 내렸고 얼마 뒤 근처 초등학교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겠다. 그날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집으로 들어갔고 막 3차가 끝났을 때 자고 갈 거냐는 친구의 말에 내일 교수님과 과외 미팅이 있었던 저는 안 될 것 같다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 현대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잡은 저는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기사님께 두정역 앞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 시간과 회식 시간이 겹쳐서 차가 많아 도착이 늦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기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학생 천안 근처에 살아요? 라고 물어본 말에 술에 절어있던 저는 그렇다,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며 1호선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께서는 자기가 여기서 택시만 25년째인데 샛길로 돌아서 천안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며 제게 천안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에 동의했고 차는 점점 논과 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 기사님께서 저에게 학생 건강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저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을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님께서는 차가운 말투로 학생, 그럼 혹시 지병이나 수술 같은 거 한 적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하던 존댓말도 사라지고 나온 반말과 그 내용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마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 술을 먹을 땐 안 하던 긴장감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한동안 말이 없자 못 참으시겠다는 듯이 얼른 말해보라니까 하며 재촉하셨는데요. 저는 미세하게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흐렸습니다. 기사님이 그때 약간 우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논과 밭밖에 보이지 않고 인적도 드물었으며 켜져 있는 거라곤 오래된 거리에 있을 만한 전등들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조수석 앞에 있어야 할 기사 등록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연락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수석에 탔던 저는 오른쪽으로 초성만을 입력하며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시간이 늦어 먼저 주무시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가 11시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동기가 마침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장을 줬는데 저는 바로 그 친구에게 사력을 다해 전화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전화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동기지만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이라고는 이 친구밖에 없었고 이 친구가 안 된다면 당장 제 옆에 있는 기사님이 절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알겠다고 한 뒤 바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재촉하던 기사는 갑자기 말없이 운전대를 몰았고 제가 그 동기와 전화를 하는 동안 천안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렸고 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안역으로 뛰었습니다. 병점으로 가는 막차를 타면서 왜 전화해야 했냐는 친구의 말에 내가 택시를 탔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친구는 내가 받아서 다행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병점동에 도착한 저는 무사히 집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